네,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 방식이죠. 매매, 임대차, 물건 공급 계약, 투자 계약, 무슨 약정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와 관련돼서 우리가 권리 의무를 규율할 때는 첫 번째 정의 목적 조항, 두 번째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조항, 그리고 세 번째 계약 기간에 관한 조항, 네 번째 계약의 해제 사유에 관한 조항,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관할 등에 대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의 목적 조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목적 조항이 뭘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 정의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불명확하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단체와 거래할 때는 그 단체의 정의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사업자단체라 하면 그 형태를 불문하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우리 단체는 어떤 단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던져주는 것이죠. 아니면 매매와 관련해서는 본 매매 계약은 무슨 리 7번지 대지 000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그 매매 계약의 목적물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실제 분쟁이 있는데 상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지 않음으로써 실제 분쟁이 있고 그 결과 패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내가 실제 건물의 어떤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30인데 옆에 20평배를 추가로 쓰기로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도면화시켜서 그려놓고 특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공공리 공공먼지 대부속 건물과 그 부속실에 대한 모든 사용 권한을 포함한다라고 함으로써 첫 번째 1조로서 우리가 개념 목적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저희들이 상정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그럴 때는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 조항을 원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저희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은 많이 알 겁니다. 요즘에 그냥 임대차보호법 아니면 어떤 특별법, 중소기업 특별법, 상생발전법 이런 법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법에 있어서는 제1조, 2조쯤에 가면 1조가 법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조항에 가면 그 법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냐 하면 이런 개념과 범위를 사전에 미리 정해두지 않고 다음 조항을 규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범위와 관련해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국어가 해석을 한 가지로 하게 정확하게 어떤 특정 단어가 특정한 언어로 해석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이든지 가서 보시면 그 맨 앞에 한 2조쯤에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이 쭉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업종에 있어서의 관련 법이 있다면 가서 2조 정도의 개념 정도를 쭉 열심히 읽어 두시는 것도 제가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개념과 관련해서 어때요? 이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나 이런 것에 필요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땅을 매수할 때 공인중개사가 개발 예정이라고 해서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했습니다. 1억짜리 토지를 이거 앞으로 한 1년 있으면 개발구역 지정돼서 대박 날 거야. 근데 지금 시세가 많이 오르니까 한 1억 5천이면 엄청 싸게 산 거야. 라고 해서 매수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더니 개발 계획이 없던 거 이거 어떻게 하죠? 저놈이 나한테 사기쳤네. 저 자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법원에 달려가겠죠. 저 매도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짜가지고 저한테 사기를 쳤습니다라고 하면서 취소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물건의 목적, 거래의 목적과 관련된 동기를 계약서에 표시하지 않는 이상 이 동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동기가 특별한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면 어떤 거래를 하는데 이거 보통은 이렇게 거래 안 해. 근데 내가 이번에 이 기회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래하는 거야라고 할 때는 그 거래와 관련된 동기를 계약서에 표시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약서 전문 조항으로 예를 들어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만약 도시개발 계획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가 순진한 매수인에게 사기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얘기를 계약의 전문으로 해놨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실현되지 않으면 이분은
니네가 잘못 얘기해 줬잖아라고 해서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썼더니 지금처럼 이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착오라는 게 뭐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까 기재와 다르고 당신이 나한테 말했는데 내가 생각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착오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거래를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저희가 취소라고 합니다. 취소. 자, 착오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일반인한테 데리고 와서 이보세요. 자, 이거 당신이라면 거래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렇죠. 이거 저라도 안 하죠. 라고 하는 정도가 돼야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를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이 착오한 겁니다. 물상보증인은 뭐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분이 자력이 없으니까 내 재산, 내 부동산에다가 보증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저당에 대한. 그런데 내가 설정해 주러 갔더니 A인 줄 알았더니 B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설정해 줄 이유가 없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된다. 그리고 토지의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토지 경계가 1m 이쪽에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 1m 오른쪽에 있었네. 그럼 내가 그만큼 땅을 적게 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계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본다. 그런데 저희가 매매 목적물의 시가죠. 시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시가와 관련해서는 중요 부분 착오할 때 심지어는 2배, 3배 착오가 나도 중요 부분의 착오나 뭐 경솔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가와 관련해서 100원짜리 물건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110원, 120원 이런 데 샀다고 해서 그 20원의 차이를 두고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기속에 관한 착오는 A 소유의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B가 와서 나한테 판다고 그러고 있네. 그럼 나 B 건 줄 알고 A 산다 그랬는데 A 건에 취소할게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취소 주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타인 소유 부동산도 내가 살 것을 전제로 해서 팔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은 속이고 했다면 당연히 형법상 사기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취소를 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중요 부분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내가 착오한 데 있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과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의에 준하는 정도로 내가 아무런 주의를 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쉽게 누구나 이렇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주의조차도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러에 대한 거래는 네가 책임져라고 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내가 중과실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죠. 계약이나 이런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에 중과실이 없냐고 법원에서 보냐 하면 자, 골동품입니다. 이 고골동품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신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소개자도 나름 골동품 판매업을 하고 전문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신뢰해서 고려청자를 알고 매수했던데 가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중과실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례 보겠습니다. 공장을 경영하던 사람이 새로운 공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냥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자기가 지목 같은 것만 스스로 판단하고서 거래를 한 거죠. 그러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에 관청에 건축 허가를 내려갔더니 이 땅은 안 됩니다. 관련법상 공장이 들어올 수는 부지입니다라고 했어요. 했더니 법원에 달려갔겠죠. 내가 무용지물한 땅을 샀습니다. 이거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법원에서는 사업을 하고 공장을 하는 사람이 이 정도도 안 알아보고 하는 거는 너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어. 중과실이야라고 해서 취소를 못하게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개념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어떤 착오가 있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